아니 퇴직금 받고 이제 집에 가서 할 짓거리가 없어진 거죠.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다시 퇴직금 들고 와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 도라이 같은 상황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와 1년을 초과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동부채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자잘한 부채들은 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매입채무, 미지급금 이런 것들, 얘네들은 외상이죠. 외상으로 뭔가 샀을 때 상거래에서 발생했다. 즉 원재료나 상품을 사오면서 나중에 주기란 거,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통해서 외상으로 토지나 자동차 등등을 샀다. 상거래 이외의 외상거래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자잘한 부채들은 전부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문제가 겁나게 빈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지금 여기서는 유동부채지만 우리가 따로 알아두는 거는 비유동부채 3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장기자가 들어가지만 장기가 없는데 비유동부채인 것들 3가지. 첫 번째로는 사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이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서 쌓아놓는 것이죠. 마지막 임대보증금.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으로 받아놨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보통은 2년 정도 단위로 1년짜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유동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누가 이런 거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 시험장 가서 계정 까먹 및 정기 등록 뒤져보라는 놈이 있으면은 뒤지게 패야 된다라는 얘기다.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은 여유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계정 까먹 등록 뒤져볼 시간도 없는데 그걸 뒤져보라고 하는 놈은 뒤지게 패야 된다라는 얘기다. 자,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첫 번째, 당좌 차월. 당좌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잔액이 다 떨어져서 거지인데도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쓰는 것이죠. 복리후세비, 통신비, 접대비 등등등, 여비교통비 등등등을 돈도 없는데 쓰는 거니까 얘는 돈을 빌려서 쓰는 단기 차입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외상매입금, 상거래채 부채죠. 대손충당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채권 밑에서 외상매출금 등등의 채권 밑에서 해당 자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미지급 비용,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가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거래의 관할을 분개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으로 발행적자 규칙. 신제품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100만원에 겁나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기계 샀다.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줘야겠죠. 신제품 공급해주기로 계약금. 자, 계약금 떴다. 둘 중에 하나죠. 선급금 자산이나 선수금 부채인데 현금으로 받았다. 즉 수령했다. 네,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에 한 당기물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매입채무 맞고요. 예수금 맞아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세무서 등에다가 갚아야 되는 예수금 부채요. 단기 차입금 맞고. 장기 미지급금, 장기자가 붙었었죠. 얘는 안 되겠습니다. 다 더해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입금, 네, 자잘한 유동부채 맞고요. 장기차입금인데, 자, 유동성 장기부채란 최초에는 비유동부채, 즉 장기차입금이었지만 기간이 경감에 따라서 상환이 내년에 도래하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유동자가 먼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유동부채예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 80만원 전체가 아니라 이 30만원만 30만원만 유동부채 되겠고요. 단기차입금, 또 미지급비용, 선수금, 네, 나머지는 다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정답은 2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대손에 대비해서 설정해두는 대손 충당금과 회계 처리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밑에 있는 네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지만 다만 대손 충당금은 자,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듯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채권 밑에 따라다니면서 채권을 차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비유동부채를 보고 있죠. 자, 비유동부채라는 점, 이 두 개 분류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대손 발생한 후에 회수가 있어요. 누가 뭐 잠깐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받은 다음에 회수가 있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아니, 퇴직금 받고 이제 집에 가서 할 짓거리가 없어진 거죠.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다시 퇴직금 들고 와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그런 도라이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분류와 회수가 있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대손 충당금 계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대손 충당금의 큰 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 기초금액이 얼마 있다. 그 다음에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만큼은 차감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일부 대손 발생했던 게 회수가 되면 다시 증가하죠. 그러면 기말 잔액이 나오고 요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금액으로 겁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여기서 설정을 해서 목표 금액으로 맞춰주는 것이죠. 자, 똑같아요. 회수는 없을 뿐 똑같아요. 자, 설정 기말에 대손의 발생에 대비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겁나게 설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기말에 설정한 게 올해 기초로 오는 것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마찬가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서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겁나게 설정하는데 자,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역시 대변 항목이죠. 대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대손 발생이나 퇴직 시 사용한다. 자,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차변으로 감소가 되죠. 대변의 채권 없어지면서 차변으로 줄어들죠. 만약에 부족하면 비용을 떼우고 내가 대손 충당금을 쌓아뒀던 이유가 대손의 발생에 대비하는 거였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줄어들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임직원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는 거죠. 여기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차변으로 겁나게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지금 요거를 퇴직금 지급 줄여서 퇴직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마지막 회수. 대손 발생한 후에 상대방이 다시 갚을 수도 있어요. 자, 회수하면 차변에 돈 늘어나고 대변에 다시 대손 충당금이 겁나게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퇴직금 받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겁나 도라이 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회수는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기초 퇴직금 충당금을 마련해놓고 있다가 퇴직금 받아가면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럼 바로 기말 잔액이 되는데 자, 목표 금액으로 이제 만들어줘요. 목표 금액은 추계액이라고 해요. 추계액. 현재 잔액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추계액인 기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으로 목표 금액을 삼아서 이 추계액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구체적으로 회의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 2000X1년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자, 여기다가 설정 전 잔액이라고 하면은 좀 더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설정 전 잔액은 2천만원인데 퇴직금 추계액은 즉 목표 금액이죠. 자, 이걸로 만들어줘야 된다. 3,500으로 겁나게 추정된다. 자, 찍어봤더니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왜? 목표 금액인 추계액 3,50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요 그림도 대손 충당금 설정이랑 똑같죠. 늘려줘야 돼요. 얼마? 1,500만원. 자, 증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 실무에서는 퇴충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자, 1,500만원 부채를 대변에서 증가되죠. 차변에 자, 비용 자리가 빈다. 대손이라면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오겠지만 퇴직금 관련된 비용은 뭐가 있죠? 네,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있다. 그래서 1,5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설정 중 잔액이 2천만원 있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500만원 늘려줬기 때문에, 분기 후 잔액은 3,500만원만큼 추계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변의 추계액으로 잔액이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퇴직금 지급한다.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기중에 2000X2년 중 직원의 대사로 퇴직금 500만원을 겁나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대변 현금 500만원 직원한테 지급을 했고요. 자,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기 때문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500만원만큼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겠다는 얘기다. 만약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퇴직급여 즉 비용으로 겁나 떼온다는 얘기다. 이시 기중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500만원의 퇴직금을 겁나 현금 지급하다. 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35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가져온다. 자, 그럼 대변에 현금 500만원 지급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350만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역시 부족한 부분은 비용을 떼어야 돼요. 바로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있죠. 자, 150만원 이렇게 비용을 떼우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각주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면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로 떼우고, 기타 채권이면 뭐 미수금, 선급금 등등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겁나게 비용을 떼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5천만원이다. 즉 기초 잔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단기 조번의 퇴사로 인해 1,500만원을 퇴직금으로 겁나 지급하였다. 기면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금 지급 예상액은 5,500만원이다. 즉 추계액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목표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야겠죠. 결산일에 설정을 해라. 자, 기초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 플러스 회수 없다라는 얘기다. 바로 잔액이 나오고요.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인 추계액으로 겁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다. 자, 기초에 5천만원 있었죠. 퇴직금 지급은, 자, 1,500만원만큼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잔액이 3,500이 되겠죠. 기말 현재 추계액이 5,500이다. 그러면 얼마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바로 2천만원을 겁나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면 바보 이거. 물론 배우는 사람은 잘못이 없죠. 자, 두 번째,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결산 정의 사항이다.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손익계산서상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대손 충당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복습을 해보자면 기초가 있고, 대손이 발생하면 감소하고, 회수하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즉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채권의 경우는 목표액이 채권 금액의 뭐 1%, 2% 이렇게 퍼센티지로 주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금액이 있는데, 바로 목표 금액과 설정하기 위해서 증감하는 금액. 자, 목표 금액이 바로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자, 손익계산서는 동적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대손 상각비라는 그런 비용이 요 움직이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설정되는 비용,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금액. 자, 대손은 여기를 퇴직으로 바꿔주고요. 회수 갖다 버리세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대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충. 자, 정기 2월 된 거. 자, 작년에 설정해둔 금액이 올해 기초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요. 감소됐다라는 거는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자, 100만원을 퇴직금을 지급했다. 자, 설정 전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고요. 2019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즉, 자, 추계액은 400만원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은 BS상 뭐 퇴직금 충당물질을 먼저 발라도 돼요. 자, 400만원이기 때문에 자, 3번하고 4번은 해당이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자, 100만원에서 얼마를 늘려야 돼요? 300만원 늘려줘야 되죠. 아, 그러면 손익계산상 퇴직급여는 300만원 이나. 네,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사채 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란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큰 돈을 장기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겁나 발행하는 증권 종이다. 그래서 자, 사채.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빌리고 싶다. 1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사채를 상대방이 발행하게 되고, 자, 할 짓거리 없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거죠. 돈 받아요, 돈 받아.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 내가 발행하면 이 종이에 써 있는 거를 액면가액이라고 부르죠. 액면가액. 내가 돈을 받는 거는 발행가액이라고 불러요. 발행가액. 자, 나는 돈을 세 가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써져 있는 액면가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할증발.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치자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 있어요. 즉 1억 원짜리 사채를 주면서 나는 돈을 그대로 1억 원만큼 받는 것이죠. 마지막 할인 발행도 있어요. 1억 원짜리 사채를 주면서 나는 9,50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 상황을 겁나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발행과 할증, 액면, 할인 발행이 있는데, 사채, 액면가액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겁나 수령했다고 겁나 가정하겠다. 첫 번째 할증 발행, 돈 더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발행했다. 자, 대변에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액면가액으로 적어줘요. 액면가액. 즉, 내가 준 거, 그죠? 1억 원이죠. 1억 원으로 적혀 있었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다. 겁나 귀찮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돈 받는 거는 발행가액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자, 1억 2천만 원만큼 많이 받았어요. 자, 비는 곳에 뭔가를 입력하면 되는데 대변이 2천만 원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지금 할증 발행을 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할증 발행했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대변에 인식을 하게 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액면 발행. 내가 대변으로 사채, 자, 종이에 액면가액 1억 원만큼 적혀져 있는 종이를 주면서 그 다음에 돈을 받는데 그 돈은 발행가액이라고 부른다더라. 발행가액 1억 원을 겁나게 받았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대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뭐 추가로 밑에 올 건 없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할인 발행. 자, 이번에는 대변에, 자, 사채. 자,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하셨겠지만, 자, 대변에 오는 사채는 금액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왜? 액면가액이잖아요. 종이에 막 1억 원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막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죠? 딱 고정되어 있죠? 종이에 인쇄돼가지고 차변에 돈 받는데 돈 받는 거는 발행가액이다. 9,500만 원. 역시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와야 돼요. 자, 차변이 부족하죠. 자, 사채. 이번에는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부족해요? 500만원.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대변에 액면가액을 써주고, 두 번째로는 차변에 돈 받은 거, 즉 발행가액을 써주고, 세 번째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세 번째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되고. 자, 근데 쌤, 그럼 발행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왜 어떤 때는 돈 많이 받고 어떤 때는 적게 받아요? 자,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있었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액면이자요. 즉 우리 사채 종이에 적혀 있는 거죠. 자, 사채에 기재된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라는 거는 내가 금융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이자 몇 프로 드릴게요 할 때 그런 이자율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종이에 써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적인 이자율이죠.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겠죠. 그게 아니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난 한 놈만 패.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놈만 뒤지게 패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많이 갔는데 콩나물 같은 거 사면은 막 깎아달라고 막 그랬어요. 두부를 살 때도 막 몇십 원 깎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시장 가서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시장의 자리 클 때가 바로 할인 발행이에요. 자, 겁나 쉽게 알려드린 거. 자, 겁나 쉽군.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비용이 있는 경우. 자, 사채 발행 시에 공짜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겁나 차감을 한다라는 얘기다. 근데 방금 전에 발행가액 받은 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받은 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각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시해요, 무시. 수수료 비용? 아니. 자, 사채 액면가액 1억원짜리를 8,500만원에 겁나 발행하고 현금도 받았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면은, 자, 사채 액면가액 1억원. 자, 현금 돈 받은 거 발행가액 8,500만원. 그런데 그 와중에 사채 발행 비용 20만원이 들어서 보통예금에서 겁나게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다.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하겠죠. 얼마? 20만원. 자,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퉁치면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이 얼마 늘어나냐? 8,480만원 늘어나죠. 이렇게 할 뿐이지 밑에 비용 같은 거를 처리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다만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인식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차변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유동부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손충당금과 굉장히 유사한 친구, 그리고 사채, 그 중에서도 발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부채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본을 할 건데요. 자, 자본 학습에 대비해서 재무제표가 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얘는 자산부채 자본, 얘는 수익과 비용. 네? 무슨 상관이요? 그러나 그들은 겁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재무제표가 한 상관관계라고 하기로 하자.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문제를 통해 이를 정리해보자. 자,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참고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다음에 예시를 통해 재무제표와 한 상관관계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우리 동네에 담배가게가 아니라 최씨 아저씨는 작년 말 다니던 직장을 겁나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30만원 받았다. 겁나 좋은 회사죠? 그죠? 자, 퇴직금 30만원 받아가지고 아저씨는 올해 초 동네 편의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아저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 자, 30만원 가지고 편의점 차릴 수 있어요? 미쳤냐는 얘기다. 그래서 무려, 자, 은행에서 대출을 20만원 더 받아요. 그래서 총 50만원으로 편의점을 겁나 차렸다. 실화냐? 문제니까 간단하게 한 거죠. 과연 아저씨는 편의점을 잘 운영할 수 있었을까? 자, 사실 이 사례는 제가 위에 있는 이 문제를 말로 풀어서 쓴 거예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저씨가 기초에 편의점을 차릴 당시에 기초의 재무상태표,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기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둘을 이어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겁나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재무제표죠. 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풀어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공시에 암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초 자산이 50만원이에요. 자, 기초 비수상 자산이 50만원이고요. 기말 자산이 80만원. 기말 비수상 자산이 80만원. 네, 조금 증가했죠, 자산이. 기초 부채 20만원. 자, 기초의 부채가 20만원이고요. 총 수익이 100만원. 총 비용이 70만원. 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100만원 벌었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70만원 쓴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기말 부채, 즉 여기랑 기말 자본금, 즉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자본 있죠. 바로 아저씨가 퇴직금으로 받아서 편의점에 투입한 아저씨의 돈 30만원이, 거기다가 은행에서 부족해가지고 20만원 더 빌려가지고 50만원으로 편의점을 차린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아저씨의 돈이에요. 아저씨 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저씨가 편의점을 열심히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그만큼 돈을 번 거니까 아저씨 돈이 늘어날 테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아저씨 돈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다행히 편의점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자, 30만원만큼의 이익이 났죠. 그러면 아저씨가 원래 갖고 있던 돈 30만원이랑 추가로 벌은 돈 30만원 합치면 아저씨 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감동의 도가니탕이다라는 얘기다. 자, 기말 자본이 60만원이기 때문에 기말 부채는 20만원인 것으로 겁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부채 20만원, 자본은 60만원 해서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게 바로 자본의 본질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림이에요. 원래는 저한테 실강 들으시는 분들만 이거를 보실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